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우리 방역당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직접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완치자 혈청에 들어있는 중화 항체로도 무력화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남아공발 감염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입니다. 상하이, 광둥성에 이어 수도 베이징에서까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중국은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들의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해온 인도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는 신축 중이던 공장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백신 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백신 생산량을 늘리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내 코로나 3차 유행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사우나와 학원, 또 가족 모임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의 새로운 집단 감염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4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은 300명대 초중반의 신규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에 내려졌던 테러 경계 조치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보안 태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1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폭탄 테러에 대해 군 당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벌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에 사상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할 예정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를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국경 통제를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에 봉쇄령을 내린 포르투갈 정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 비율이 현재 20%에서 60%까지 급증할 수 있다며 현지 시간 22일부터 2주 동안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 등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고 특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이미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 또다시 감염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기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방역당국도 이 남아공발 바이러스에 대한 자체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배양 실험을 시작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 3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20개국 이상에 퍼져 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50% 정도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 등의 연구 결과 기존 완치자의 혈청에 들어있는 중화 항체로도 이 바이러스는 무력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백신의 효과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은 확진자의 회복기 혈청을 대상으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을 연구한 결과 일부 환자 혈청에서 방어 능력이 무력화된 것이 관찰된. 긴장한 우리 방역 당국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역과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방역 당국은 조만간 변이 바이러스를 배양해 실험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2, 3주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18명입니다. 영국발 감염자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남아공발 감염자가 2명, 브라질발 감염자가 1명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중국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남부 지역은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하이, 광둥성에 이어 수도 베이징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덮쳤습니다. 2例确诊病例病毒为英国发现的新冠病毒变异株，感染来源初步判断为境外输入。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남부 지역은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도로에 펜스를 세워 차량 통행을 막고 일대 지하철역도 모두 폐쇄했습니다.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작은 가게마저 전부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에겐 식품이 배급됐습니다. 有疫情的已经是封闭管理了，我们这边小区附近的小区全部核酸检测，政府我觉着反应还挺快的。 경로도 알 수 없는 확산,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说那个，反正这也是害怕感染，但这个地区好长时间挺稳定的，就是3、4天前，反正不出去了也出不去。 베이징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따신구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추정되는 시내 중심의 쇼핑몰도 연쇄적으로 폐쇄됐습니다. 특히 감염 지역이 중국 최대 규모인 따신공항 근처라는 점에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도시 상하이도 비상입니다. 시내 중심에 있는 한 대형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在对医院相关人员开展新冠病毒核酸例行检测中，发现有一份10人混检的样本检测结果。 주변 거리 전체가 완전히 봉쇄됐고 방역 요원들이 일대를 에워쌌습니다. 중국 당국은 어제 하루 본토 신규 확진자만 126명,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지금까지 1,50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인도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세계 최대 백신 제조 회사인 인도 혈청연구소가 백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건물을 추가로 짓다가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가동 가능한 다른 설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백신 생산량을 늘리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세계 최대 백신 제조업체인 인도 혈청연구소에 짓고 있는 신축 공장입니다. 소방차와 국가재난대응군 등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고 불길은 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잔해 속에서 5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6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희생자들은 건설 노동자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선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가동 중인 설비에는 불길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아다르 푸나왈라 최고 경영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백신 생산에는 손실이 없을 것이라며 가동할 수 있는 다른 설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도혈청연구소는 올해 안에 백신 10억 개 접종분을 생산하기로 아스트라제네카사와 계약된 상태입니다. 이미 5천만 접종분을 생산한 이 업체는 3월까지 1억 회 규모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해마다 15억 접종분 규모의 각종 백신을 생산해왔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복제약 수출국이자 세계 백신 생산의 60%가량을 맡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역시 안전하고 효과도 높은 백신을 서둘러 접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다음 달 초 화이자 백신이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설 명절 이전이라도 준비가 끝나면 접종이 시작됩니다. 유통과 보관이 까다롭기는 한데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병이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냉동된 백신입니다. 약 1,000회분이 한 세트입니다. 5상자를 묶어 컨테이너에 담고 드라이아이스 20kg을 넣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이렇게 영하 70도로 맞춤 포장돼 들어옵니다. 이르면 2월 초 5만 명분이 먼저 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전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보관과 유통이 까다로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접종센터에서 맞아야 합니다. 먼저 문진표를 씁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의사 4명이 접종이 가능한지 검사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6명이 접종을 합니다. 초저온 냉동고는 접종 준비실 근처에 놓습니다. 접종을 하고 나서는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상 반응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접종이 끝납니다. 정부가 만든 접종센터 운영안입니다. 작은 곳은 하루 600명, 큰 곳은 2,400명까지 맞습니다. 전국에서 250곳이 지정됩니다. 시군구에 한 곳 이상씩 만들어집니다.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곳은 2~3곳씩 둡니다. 실내 체육관이나 공연 문화시설, 운동장이나 공원, 보건소 등입니다.
다음 주 초쯤 센터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세밀하게 해서 안전하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자리가 잡히면 그다음에는 이제 속도감 있게 다양한 전략을 짜야겠죠. 유통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맡기로 했습니다. 화이자는 이달 안에 허가 신청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보다 유통과 보관이 쉬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은 전국 만여 곳의 의료시설에서 접종할 계획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초반이나 중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30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400명대 초반을 기록했는데 감염자 수가 조금 더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키다가도 잠시라도 방심할 경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바이러스는 다시 급속히 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한 개신교 선교회가 운영하는 영어 캠프입니다. 칠판에 영어가 적혀 있습니다. 영어책도 보입니다. 지난 17일 이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과 가족에게 번졌습니다. 학생 2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관련된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초부터 학원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했습니다. 9명 이하로 수업을 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곳도 수칙을 잘 따랐습니다. 교사 1명이 최대 4명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책상 간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고 책상마다 아크릴 차단막을 설치했으며 다만 허점이 있었습니다. 6시간 동안 수업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있는 경우는 마스크가 좀 느슨하게 착용이 돼 있거나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데서도 마스크 벗는 경우도 있고 호흡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나가고 그 나간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주문을 하려는 겁니다.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다닥다닥 붙어 앉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이야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된 카페 모습입니다. 바깥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담배를 피며 큰 소리로 대화합니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도 개인 간 접촉으로 감염이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나 하나쯤은이라는 잠깐의 방심이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이틀째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코로나19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필규 특파원, 최고 수준의 보안과 경계태세를 유지했던 워싱턴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높은 철제 펜스로 완전히 막혀 있었던 워싱턴의 봉쇄는 어느 정도 이제 풀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지금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도 일부 지역은 교통이 좀 통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 10km 정도 되는 내셔널몰과 의회 주변을 꽁꽁 감쌌던 철제 펜스와 콘크리트 바리케이트는 이제 현장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설치돼 있어서요. 관계 당국에서는 이를 모두 치우는데 36시간 정도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당한 숫자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주 방위군과 경찰 병력들이 조금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취임식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주 방위군 2만 5천 명 중 6천 명 정도는 한동안 이곳에 남아 있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6일 폭동이 있었던 의사당에서는 검문을 강화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취임식은 끝났지만 워싱턴이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취임식 당일에도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요? 예. 어제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파리 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 WHO에 복귀를 하고 또 연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죠. 그 밖에도 경제대책, 또 인종평등, 이민 문제 등 앞으로 주제별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앞으로 열흘간 서명을 할 행정조치가 53건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대책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Our national plan launches a full-scale wartime effort to address the supply shortages by ramping up production and protective equipment, syringes, needles, you name it. 네, 그만큼 미국의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겠죠. 예, 존스 홉킨스대에 따르면 취임 시기였던 20일 기준으로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4,377명이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하루 수치인데요. 누적 사망자 수는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다음 달 13일까지 10만 명이 더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백악관에 들어가 보니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전 정부,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 너무 없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권고 사항이었던 입국 시 외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때 입국 시 자가격리를 의무로 바꾸고 또 도착해서뿐 아니라 비행기를 출발하기 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새 내각에 대한 인준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 앞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도 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답변서를 냈는데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맞서기 위한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불법 보조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 또 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서두르진 않겠다고 해서요. 당장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트럼프가 탈퇴했던 TPP에 복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작업으로 숨지는 일이 더는 없도록 정부와 택배 노사가 대책에 합의를 하면서 다음 주로 예고됐던 택배 노조의 파업은 철회가 됐습니다. 공짜 노동으로 불렸던 분류 작업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고 심야 배송도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상반기에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배송을 완료했다는 문자입니다. 시간은 새벽 6시입니다. 지난해 11월 40대 노동자가 물건을 받는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한 달 뒤 이 노동자는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택배 회사들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크게 바뀐 건 없었습니다. 롯데는 지금 현재까지 60명밖에 투입이 안 돼 있고요. 한지는 300명을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한 명도 투입된 인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문제가 이어지자 사회적 합의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중재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공짜 노동이라 불리는 분류 작업입니다. 업무량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분류하는데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걸리거든요. 5시에 시작한 적도 있어요. 배송을. 택배 분류 작업 책임이 택배 회사에 있다고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범위에서도 뺐습니다. 분류 작업을 자동화하되 그 전에 부득이하게 분류 작업을 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하루 최대 12시간, 일주일에 60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못하게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9시 이후에 심야 배송들은 금지하도록 하되 설 연휴 특수기간 등 불가피하게 그 이상의 심야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도 밤 10시간을 넘지 않도록. 배송이 지연되면 다음 날 처리하고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합니다. 택배노조는 27일 계획한 파업은 철회했습니다. 합의엔 CJ 대한통운과 우체국 택배 등 5개 택배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쿠팡과 새벽 배송 업체 등은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버스에서 승객이 내리다가 긴 패딩 점퍼가 문에 끼어서 끌려가다 사망한 사고. 시민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요즘 날씨에 긴 점퍼 입는 경우도 많고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문이 닫힐 때 뭔가 감지가 되면 센서가 작동하긴 하는데 옷이 낄 때는 아닙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다 내리고 진짜 그냥 아슬아슬하게 문을 그냥 확 닫아버리시고 가까스로 내리고 바로 닫힌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버스 뒷문에 옷이 끼어 숨진 승객 소식에 시민들은 비슷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를 미리 준비한 버스에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승객이 버스에서 내린 뒤에 이렇게 몸이 끼면
곧바로 경고음이 울리고 문이 열립니다. 딱딱한 물체가 이걸 눌렀을 때 감지를 하면은 타임 릴레이로 전달해가지고 다시 문이 열리는. 하지만 50기면 다릅니다. 문이 그대로 닫혀버리고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뒷문에 설치된 공기 압력 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힘이 닿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비밀은 2.5cm에 있습니다. 버스 뒷문은 두께 2.5cm 이상의 압력을 가해야 문이 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옷은 이보다 얇습니다. 문이 안 열린 이유입니다. 그럼 그보다 더 작은 압력으로 문이 열리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얇게 설정했을 때는 또 문을 열었다가 에러가 발생해요. 대한민국 버스가 다 똑같죠. 네, 지금 시스템은. 일반 버스 뒷문 계단엔 정강이 높이의 센서가 있어 승객이 내릴 때 감지합니다. 하지만 문 위쪽에 옷 소매가 낀 경우엔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운전자가 문을 닫은 뒤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1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폭탄 테러가 났는데요. 당국은 재기를 노리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벌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3월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라크를 처음으로 찾을 예정인데요. 이번 테러에 대해 야만적인 행위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시장 노점들이 늘어선 거리 곳곳에 선명한 핏자국들이 있습니다. 진열대 위에 있던 옷가지들은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이라크 바그다드 중심부 발 얄샤르키 지역에서 연쇄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군 당국은 테러범이 시장 한복판에서 첫 번째 폭발물을 터뜨린 뒤에 곧이어서 두 번째 폭탄도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والله استاذ جاي هنا هالبسطيه احنا اجا وقع هنا قام يصيح اخ بطنه طق صاحق ما ادري شعال بيده. 현재까지 최소 30여 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테러 배후를 자처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라크 군 당국을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الاسلوب واضح والعدو واضح بالتاكيد على بحسب علمي لم يصدر لحد الان او لم اطلع لحد الان على تصريح هي التي تقف وراء هذا الحادث المجرم. 2014년 이라크 국토의 3분의 1을 점령한 IS는 한때 바그다드 외곽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이후 이라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서 2017년 말에 IS를 축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3월 IS는 최후 거점이었던 시리아 바구주가 함락된 뒤에 공식 패망했지만 IS 잔당들은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 재기를 노리며 이들 지역에서 테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3월 사상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할 예정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테러에 대해서 야만적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현재 일본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 6개월 뒤인 7월로 잡혀있는 도쿄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지 연기를 다시 하거나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는데요. 바흐 국제올림픽위원장은 예정대로 열릴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앞서 한 번 연기가 됐을 때는 개최를 넉 달 앞두고였습니다. 지금 6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IOC 위원장 입장은 한다는 거잖아요. 바흐 위원장은 일본 교도통신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플랜 B, 즉 대안은 없다면서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최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병에 대해 아는 게 없어 두려움에 올림픽을 1년 미뤄야 했던 지난해 봄과 백신도 보급된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관중 수는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은 봄이 끝나기 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해주면서까지 최대한 관중을 모을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흐 위원장이 다른 견해를 밝힌 겁니다. 바흐 위원장과 일본 정부가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최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제도 새 환자가 5천 명 넘게 나와 누적 확진자가 35만 2천 명을 넘어선 일본 내에서도 올림픽 취소나 연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오늘부터 각국 올림픽위원회 대표들과 코로나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온라인 회의를 갖고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강보들 기자도 전해줬지만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고 IOC 위원장이 말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백신입니다. 이 백신에 대해서는 속도가 잘 나지 않는 나라도 있고 안전에 대한 걱정도 또 여전한 게 사실인데 이 백신을 맞으라고 독려를 하는 유명인 중에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있네요.
현지 시간 20일 올해 74살의 슈어제네거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55살이 넘어서 접종 대상이 된 건데요. 드라이브스루 백신 접종 센터가 된 LA 다저스 스타디움을 찾아 주사를 맞는 장면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All right, I just got my vaccine and I would recommend it to anyone and everyone. Come with me if you want to live. 살고 싶다면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은 영화 터미네이터 2에 나온 본인의 대사입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의 25% 이상이 미국에서 나왔고 사망자도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정부들도 경기장, 놀이공원까지 백신 접종 센터로 만들어서 이 접종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대당한 아이를 보호 조치할 때 연락이 두절된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등 공공후견인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야권 단일화 구상과 관련해 당이 벌써 오만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통합 경선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협상은 하지 않고 당 후보를 뽑아놓고 보자고 하면 단일화가 되겠느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유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로 늘어났는데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3,100~600선에 올라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날 3대 지수 역대 최고치를 찍은 뉴욕 증시는 오늘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감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청약 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1년 만에 180만 명가량이 늘었습니다. 2,5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한 등의 영향으로 청약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입니다.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부당하다면서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미국 측의 관련 조치 8건에 대해 WTO가 모두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다자주의에 다시 복귀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지난해 산재 사고로 88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9년보다 27명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안전관리 지원에 5,300억 원을 투입하고 중대재해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의 한 주택가 내리막길에서 주차돼 있던 소형 화물차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뒤에 있던 30대 여성이 피하지 못하고 차와 건물 벽 사이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이 브레이크 결함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전남과 제주 인근 해역에 밀려와 어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발 괭생이 모자반 집중수거에 나섰습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발생해 이달 전라남도에 3,000톤, 제주에 6,000톤가량 유입됐습니다. 수거된 괭생이 모자반은 사료나 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국 문학의 거목 박완서 작가가 세상을 떠난 지 오늘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고인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다시 조명하는 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딸인 호은숙 작가도 새 책에 어머니와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들이 공모로 선정이 됐는데요. 표지와 내지 디자인, 인쇄 등 책을 이루는 요소들이 빼어난 책으로 인정을 받은 10권입니다. 이 책들은 독일 국제공모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공모에 출품이 됩니다. 신라시대 고분 천마총에서 나온 국보 천마총 관모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경북 경주 파루종 공원에 설치가 됐습니다. 내부에는 신라 이야기를 다룬 회화 작품들도 전시가 돼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법무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고 오늘도 압수수색이 이어집니다. 조만간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 2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이 오늘 시작됩니다. 5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명동성당에 마련한 무료급식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난 6일부터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줘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실내 급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교통안전은 항상 주의해야 하지만 오늘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서해안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산간 도로 등에서는 살얼음이 나타난 곳도 있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 흐름이 좋지 않아서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대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모레 일요일 아침까지 곳곳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서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대 30cm가 넘는 눈이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청주 5도, 전주 8도, 부산 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극에는 12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1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전주 12도, 부산 13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아이들의 성과 노동을 착취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목사 사건, 저희가 그동안 추적 보도해드렸습니다. 안산시가 어제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목사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다음 주쯤 목사의 부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조두순의 출소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안산시. 며칠 후 JTBC 추적 보도로 안산 A 목사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목사는 20년 가까이 돌보던 아이들의 성과 노동을 착취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습니다. 목사님 옆에서 음란죄 상담하는데 막 부르고 막 만지라고 그러고 막 밑에 손놓으라고 하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반복하니까. 안산시가 어제 잇따른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여성단체와 함께 피해자를 돕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무료 법률 지원과 긴급 생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A 목사의 신도 포섭 장소였던 안산시 곳곳의 학원과 개인 교습소에 대한 합동 점검도 이뤄집니다. 안산시는 제2의 구마교회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관련 기관과 공조해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안산시는 앞서 JTBC 보도 직후 교회에 갇혀있던 아이 6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8명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올해 18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한 것으로 지목된 목사 부인에 대해서도 다음 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부산 진구의 다세대 주택 마당에 있던 창고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소방서 추산 4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어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경위는 수사 대상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상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 당시 경찰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최근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와 경찰 수사관이 통화한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 조사 당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인 어제 후보 시절 1호 공약이었던 파리 기후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8일 아프리카 케냐 북부에 위치한 마르샤빗 지역에 엄청난 수의 메뚜기떼가 나타났습니다. 케냐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지역은 지난해 초부터 수천억 마리에 이르는 메뚜기떼 습격을 받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초토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식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 아프리카 지역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제 기후 감시 기구들은 지구 온난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ecause indeed the last 6 years have been the warmest 6 years on record. And large part of the reason why they were so warm is due to this warming trend.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이례적인 한파가 몰아친 지역도 있습니다. 지난 13일 아프리카 알제리의 한 사막 마을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사하라 사막에는 눈이 쌓이고 얼음도 얼었습니다. 사우디 아시르 지역도 최저 기온이 영하 2도를 기록하는 등 50년 만에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추위에 떠는 낙타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진 풍경도 펼쳐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195개국이 합의한 국제협약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진국에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협약에서 탈퇴한 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면서 리더십을 되찾을 준비가 됐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언론 브리핑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be one of the world's largest emitters of greenhouse gases, and we need to put in place policies and take steps here to address that as well.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복귀가 갖는 의미와 영향,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파리 기후협약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환경적 측면은 물론이고요. 외교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은 인류 공통의 재앙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에 195개국이 합의한 정말 글로벌적인 협약이죠.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탄소 배출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28%, 미국이 14%, 유럽이 10%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탈퇴 선언을 하고 지난해 대선 직전인 11월 4일에 공식 탈퇴를 했습니다. 14%를 차지하는 미국이 빠졌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여기에 미국이 복귀하는 건 물론이고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산업기술의 변화 이런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바이든의 의지가 실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0건에 이르는 환경 규제를 완화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바로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환경 정책, 주목해서 봐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35년까지 청정 에너지 경제를 달성한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마음껏 돌렸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아주 야심만만한 계획을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체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과학 기술로 이를 이제 극복하는 여러 가지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국제 정치에서도 미국이 새롭게 글로벌 친환경 정책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 이런 건데요.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미국의 통학버스, 학생들이 타는 버스는 전부 친환경으로 바뀔 것이고요. 50만 개를 목표로 고속도로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대대적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어떤 친환경 경제 자체도 큰 붐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물론이고요. 최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우리나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 그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후변화 대응 성적을 나타내는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은 61개국 중에서 5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어떤 그 탄소 를 줄이는 그런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가 있고 앞으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라든지 아니면 G7에 이제 한국이 초청됐는데요. 거기에서도 어떤 그 탄소 산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중단하라 이런 이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도 선도적으로 대처를 해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고 우리가 이제 오히려 산업 구조를 저탄소로 전환하면서 이를 주도하면서 어떤 경제적, 과학적, 정책적 노력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난해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결코 일부 국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어쩌면 코로나19보다 기후재앙이 더 무서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체결을 이끌었던 로랑 파비우스 전 프랑스 외무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대처하듯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는 백신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8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아이들과 관련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죠. 엄마의 손에 숨진 8살 아이, 그리고 이 딸의 죽음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까지 또 어떤 일들이 그동안 있었던 건지, 이 아이는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아이였습니다. 박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안하다. 혼자 보낼 수도 없고 없이 살 자신도 없어. 최모 씨가 지난 15일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입니다. 아내 백모 씨가 딸 최모 양을 살해한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보는 낙으로 살았어요. 엄청 열심히 힘들게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때문에 사는 건데. 최 씨가 몰던 택배 트럭엔 딸이 그려준 그림들이 있고 휴대전화엔 딸 사진만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딸이지만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아내 백 씨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출생신고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6살이면 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못 갔잖아요, 학교를. 교육청 물어봐라. 동사무소도 물어봐라. 다 답변이 안 된다는 식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지난해엔 초등학교도 못 갔습니다. 사망 진단서엔 이름이 없는 사람, 무명녀로 적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이름도 남기지 못한 겁니다. 아내 백 씨는 생활고 때문에 딸을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출생신고로 갈등이 심해져 별거를 했는데 남편이 지원을 덜 해줬다는 주장입니다. 저희 형 핸드폰에 보면은 좀 지원을 해준 건 내역들이 좀 있어요. 지금 핸드폰이 경찰서에 있어서 그런데 생활고라는 기준이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유가족은 아빠와 딸의 장례를 함께 치렀습니다. 딸의 시신을 받아오기 위해 친아빠가 맞다는 확인도 경찰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함께 화장을 했고 사무제를 지냈습니다. 미안해서요. 형하고 너무 미안해서요. 부족했나 싶기도 하고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JTBC 박태인입니다. 네,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법 규정 때문인데요. 이 소식은 김지성 기자가 전합니다. 7살 정모군의 선생님은 TV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을 시간 정군은 TV를 틀고 동요에 맞춰 춤을 추곤 했습니다. 출생신고를 못해 어린이집을 다닐 수 없었습니다. 정군은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5천 원이면 끝난 조사 7만 원 주고 마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얘는 왜 출생신고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몇 년을 계속 물어보는데. 정군의 엄마는 전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 못한 채 정군을 낳았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면 전 남편 호적에 올라가게 됩니다. 엄마는 5년 전 집을 나갔습니다. 이듬해 정 씨는 법원을 찾아가 자신의 호적에 아들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99.99% 유전자 검사 결과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엄마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왜 엄마가 없냐 물어보는데 그냥 정군 같은 그림자 아동은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한 미혼부 지원협회에만 지난해 15가족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파악 못하고 있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출생신고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인 아이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미혼부의 출생신고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멈춰 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내년에 초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다시 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내 목숨이 100만 개면 100만 개 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자식밖에 없어요. JTBC 김지성입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서 법원이 3년간 저지른 범죄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조 씨가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이 얘기를 세상 밖에 꺼내지 않고 죽는다고 했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내가 언제 죽더라도 이 얘기는 해야겠다라는. 어린 시절의 아픔을 용기 있게 고백한 심석희의 진술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촌과 빙상장 등 7곳에서 미성년자인 제자에게 30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그동안 충실히 써온 훈련 일지를 바탕으로 조 씨의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진술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훈련 일지도 허위라고 줄곧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사건 장소의 가구 배치와 이불의 색깔까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심 선수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제자에게 수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죄가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1년 반 기간 동안 1심 재판을 겪으면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런 고통의 과정들이 이번에 판결로서 인정되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20년형을 구형한 것과 비교해서는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심석희 측은 죄에 맞는 좀 더 엄중한 형벌이 내려지길 희망한다며 항소를 통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을 마쳤습니다. 심석희는 훈련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어서 재판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오랜 진통 끝에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1996년이었죠. 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이 발의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는데 25년 만에 공수처가 설치됐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취임식에서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 기소기관이 드디어 탄생을 했습니다. 검찰을 제외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그러한 기구가 탄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항상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소 독점주의잖아요. 기소권을 이제 오로지 검찰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거예요. 물론 모든 수사 대상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상무 이상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이죠. 네. 국회의원, 판검사, 그리고 이제 오부요인들 이런 이제 부분들이 다 수사 대상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 거죠. 3급 이상 공무원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수처는 어쨌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 이외 유일한 기관이라는 거, 그리고 검찰 권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이 공수처 출범의 의미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네. 독립성이 항상 문제돼 왔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앞으로 공수처가 어떠한 이제 수사를 해 나갈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공수처가 이제 정치적 독립이라든지 수사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틀은 만들어졌다.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초적인 틀은 만들어졌는데 네. 그렇다면 과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는 사실상 지금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상존하는 거죠. 네. 우선 이제 공수처장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공수처장에 대한 징계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성의 문제가 항상 제기돼 왔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공수처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 그럼 공수처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어떤 이런 이제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봤지만 어쨌든 공수처는 또 누가 견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완비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가 어쨌든 자의적으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느냐 이런 네. 우려도 분명히 있고요. 여전히 있는 거죠. 검찰도 다 수사할 수가 있어요. 네.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검찰이 대통령도 이제 구속시키기로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정치 권력의 영향에서 상당히 자유롭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항상 약했고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고 이랬단 말이죠. 따라서 항상 문제되어 왔던 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성역 없이 수사해라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네.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이제 수사 대상이 전현직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역 없는 수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아직 뭐 출범을 이제 어제 시작했으니까 두고 봐야지 알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 기대를 거는 게 김진우 공수처장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성찰적인 권한 행사를 하겠다. 네. 그런 말 잘 듣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수사 영역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인권 친화적인 그러한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국민의 편에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공수처가 지금 이제 뭔가 특히 야당의 시각에서 본다면 야당에서는 이 권력이 자신들에게 향하는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어요. 야당에서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그런 것들을 부시시키기 위해서라도 김진우 공수처장의 말대로 성역 없이 수사하고 그리고 이제 성찰적으로 권한 행사한다면 그러한 의심은 상당 부분 부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진욱 차장이 다음 주에 차장 후보를 복수 추천한다고 합니다. 예. 누구를 추천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욱 처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네. 게 수사 경험이 좀 이제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차장이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 차장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다든지 정치권과 너무 연루되어 있는 인사가 된다면 또 야당의 비판이 굉장히 강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차장을 누구를 하느냐, 공수처 차장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장이 이제 2명을 복수를 추천하겠다, 재청을.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장이 어떤 인사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검찰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김진욱 처장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수사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을 한다고 합니다만 또 반대로 비검찰 출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뭐 이제 역시 김진욱 처장의 판단에 맡겨봐야 되겠죠. 어쨌든 처장이 누가 되느냐가 공수처 수사의 어떤 방향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공수처가 어렵사리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정치권이 뭐 지나치게 개입을 하려고 한다거나 뭐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정쟁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면 또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네. 지금 지난해 워낙 이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이제 오래돼 왔고 그 연장에서 이제 공수처 수사가 만약에 여야가 서로 상대에게 불리한 수사를 자꾸 주장한다면은 공수처가 벌써 이제 처음부터 정치적 외풍에 휘말릴 수가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당, 야당도 지금 몇 개의 수사들이 거론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나치게 강조하면 처음부터 여야 정치권이 공수처에 개입하는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처음에, 뭐 나중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여당, 야당이 말이죠. 이 공수처 수사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행이라든지 발언,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여당은 야당이 불리한 수사, 야당은 또 여당이 불리한 수사를 하라고 계속 강요하게 된다면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놓고 여야 정치권이 결국은 공수처 또 정치권의 한 복판으로 끌고 들어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입니다만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정치권들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도 그랬고요. 역시 지금도 가장 큰 관심은 과연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예. 그동안에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뭐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긴 네. 합니다만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의 1호로 이제 지목하게 된다면 저는 처음부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 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서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여야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치적 쟁점화된 부분들 이런 수사는 좀 일단 배제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수뢰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뇌물공여 이런 게 있거든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부분들 수사한다면 여야의 어떤 그런 정치적 외풍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여야도 정치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그것을 차단해야 되지만 공수처도 너무 지나치게 여야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수사를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좀 처음에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백악관에서 나오게 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서 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할지에 대해서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드 기자,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에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켰던 건데 계속 그렇게 할지 보겠다는 거죠? 예, 영구 정지시킬지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까지 최대 90일이 걸릴 수 있는데 페이스북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계속 정지시켜두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워싱턴 DC 의사당에 난입했고 직후에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21일 영구 정지 문제를 감독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독위원회는 지난 2016년 대선 때 러시아 개입을 페이스북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난 이후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제안해서 설치됐습니다. 감독위의 결정은 저커버그도 뒤집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5명의 인권, 표현의 자유 전문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린 게시물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은 3,500만여 명이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극우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게 있죠? 예,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접속을 차단하자 극우 소셜미디어 팔러가 서비스를 복구해달라는 신청을 냈는데요. 미국 연방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접속을 복구하는 게 어떤 공익을 증진하는지 입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팔러는 미국 내 극우 단체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사용자가 1,2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당 폭력 사태 이후 관련 콘텐츠가 다른 곳에서는 차단되면서 대안 SNS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지난 10일 아마존 웹 서비스는 팔러가 폭력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관리하란 주의를 반복적으로 무시했다면서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팔러는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도 퇴출당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자동차 결함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 사례가 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목소리도 커졌는데요. 다음 달부터 자동차 제작 결함에 대한 인정 기준과 손해배상 제도가 달라집니다. 주행 중에 잇따라 불이 나면서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했던 BMW 연쇄 차량 화재. 이후 BMW 측이 화재 위험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2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늑장 리콜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이처럼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작 결함으로 인정돼서 손해액의 5배 안에서 배상해야 됩니다. 또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한다면 해당 차종의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결함으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 제한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과 관련해서도 강화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통행이 많은 도심도로에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규정 속도가 제한됩니다.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새해 들어서 자동차 구매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100만 원 내에서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년 연말까지 연장되는데요. 다만 지난해 90만 원이었던 하이브리드 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줄었습니다. 최대 800만 원이었던 보조금은 최대 700만 원으로 줄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보조금은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올해 새롭게 바뀐 자동차와 운전제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1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전주 12도, 부산 13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 주말인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방역당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직접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완치자 혈청에 들어있는 중화 항체로도 무력화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남아공발 감염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입니다. 이틀 연속 400명대 국내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오늘은 300명대 중반으로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유행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사우나와 학원, 또 가족 모임 등 일상 공간에서의 감염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착해서 받았던 코로나19 검사는 비행기 출발 전에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1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폭탄 테러에 대해 이라크 방문을 앞둔 프란치스코 교황이 야만적인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라크 군 당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벌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